아주 궁중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. 상당히 그 경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양을 쌓아야 되니까 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공부를 시켰어요.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궁중으로 들여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쇠귀 할머니가 배출한 그런 사람들이 궁중에서 세력을 잡으니까 이거 쇠귀 할머니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쇠귀 할머니를 어머니로 모셨으니까 그래서 그 쇠귀 할머니라는 분이 그 우이동에다가 죽은 뒤에 묘를 썼는데 여기에 늘 제사를 지내러 내시들이 다녔다고 합니다. 궁에 들어가서도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진다. 이들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내시의 몸가짐과 궁중의 법도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한다. 다만 경국대전은 현직 내시들도 공부를 해야 하고 1년에 4번 성적을 평가해 고과에 반영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엄격한 선발과 교육을 통해 한 사람의 내시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. 이 역사에서 쓰이는 내시에 관한 명칭은 참 다양합니다. 환관, 환자, 화자, 어민, 내관, 내시. 참 다양하지요. 이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가장 끄는 것은 바로 이 불화자의 화자인데요. 이것은 이 남성의 성기를 거세할 때 마지막 마무리를 불로 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. 그 다음 어민, 이것은 거세 형벌이 주어지던 중국에서 그 죄인을 어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이 앞에 보이는 이 네 가지의 명칭, 환관, 환자, 화자, 어민, 이것에는 남성이 성을 상실했다는 그런 뜻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내관이나 내시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것은 이 내시는 처음부터 환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이 환관은 거세된 사람들로서 궁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, 내시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이 관직이 높은 그런 고급 관료였습니다. 이렇게 역할과 서로의 입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던 이 환관과 내시의 관계가 고려 중기부터 변화를 갖게 됩니다. 바로 내시직을 환관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. 이때부터 내시의 권세가 국정을 뒤흔들 만큼 막강해졌던 것입니다. 고려의 내시는 과거의 장원급제자 등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.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, 사립대학의 창시자 최충의 손자인 최사추, 주자학을 처음 도입한 안향, 이들 모두가 내시였다. 환관이 바로했던 원나라의 영향으로 고려에서도 내시직에 환관이 진출하기 시작했다. 내시와 환관 전혀 별거의 존재였는데 원간섭기 때 그 환관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부각되면서 그 종전에 내시가 갖고 있던 권한을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고려 문관 내시의 기능을 그 환관 내시들이 차지하면서 정함은 환관으로서 내시직에 진출한 최초의 인물이다. 고려 의종을 키운 유모를 부인으로 맞이한 덕분에 내시가 된 정함을 시작으로 수많은 환관들이 내시직에 진출한다. 환관에서 일약 내시직으로 올라섰던 이들의 폐해는 극심했다. 고려사의 이 기록은 당시 환관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. 내시가 환관으로 완전히 대체된 조선시대에 들어서자 조선은 경국대전에 내시의 임무를 규정해 그들의 맡은 바 임무를 엄격히 제한했다.
고려를 거울 삼아 환관의 폐해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.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.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시들이 왕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이었다. 왕의 측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왕의 측근에서 왕명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궁중의 궁녀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특히 정치가 어려운 때나 정치적인 격변기에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. 궁궐의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기에는 이들이 관여될 여지가 많았다. 또한 대외적인 상황에서도 내시들이 깊이 관여했다. 세종 때 같은 경우에 그 사군 육진을 개척하기 위해서 북방 여진족들과 끝없는 전쟁 상태에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 김종서라든가 또 이제 최윤덕 또 이천이와 같은 그 장군들이 그 지역에서 경략을 했는데 이때 그 여진족에게 간첩을 파견한다거나 또는 그 아국에서 군사 몇 명을 동원해서 여진의 어느 지역을 공격한다 이런 그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밀을 서로 주고받고 국왕이 어디를 공격해라, 누구를 간첩으로 보내라 이런 사항은 내시들이 중간에서 연락을 담당해서 중간의 관료들이 전혀 모르게 다 한 다음에 사후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사후 처리를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. 왕이 내시들에게 주는 임무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. 왕실의 재산 관리, 궁중의 각종 공사, 지역의 실정 파악 등의 업무를 통해 내시들은 개인적인 치부에도 열중했다. 고려사의 환자전, 즉 내시전을 따로 둔 이유도 바로 이런 상황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다. 그러나 내시의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. 특히 왕명 출납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. 조선시대의 왕명은 성정원에서 맡아가지고 출납을 하게 되는데 육조라든지 각 부서에서 공문서가 올라오면은 이것이 성정원에 모이게 되고 이 성정원에서부터 국왕의 처소까지 출납하는 일은 이 내시들이 맡고 있습니다. 또 내시들은 이러한 공문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편전에서 왕의 명령을 기초하기도 하고 그것을 성정원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때로는 이 내시들이 왕명을 변조하기도 하고 또 왜곡해서 전달하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왕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귀찮게 생각해가지고 전적으로 내시들에게 왕명의 전달을 맡겨두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. 왕명 출납을 가장 악용한 대표적인 인물은 연산군 때 내시였던 김자원이었다. 김자원은 조선시대 내시로서의 모든 악행의 전형이었다. 김자원이 승정원에 출입할 때 모든 승지가 머리를 숙여야 했다. 관료들은 김자원을 통하지 않고는 왕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. 내시 김자원이 행차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양반이라도 말에서 내려야 했다.